상하이 금융가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심장부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드러눕고 있어요. 30년 동안 반복됐던 예측, 그리고 30년 동안 빗나갔던 그 예측이 이번만큼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제국, 중국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사진 몇 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미군 종군 기자 출신인 마이클 요이가 올린 이미지들이었는데요. 중국에 있는 지인이 보내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상하이 금융가의 적막한 풍경이었어요. 평소였다면 인파와 차량으로 북적였을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명 커피 체인점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클 요이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요. 과거의 활기는 사라지고 마치 사람이 떠난 도시 같다는 표현을 썼죠. 이 보도가 나가자 세계는 다시금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 비구이 위안이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디폴트 선언이었죠.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중국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된 거예요. 당연히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외교부는 더 나아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한다는 발상 자체가 망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리 있는 반박이에요. 중국 경제는 이미 너무 거대해져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989년 천안문 광장 사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와 비슷한 주장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했어요. 한동안 뜨겁게 회자되다가 조용해지고 또다시 어떤 계기로 재점화되는 패턴이 반복됐죠. 이렇게만 보면 중국 측 주장처럼 단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지역은 대부분 여러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된 형태를 유지한 기간이 오히려 짧았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소수민족 관련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방대한 영토와 막대한 인구, 그리고 다양한 민족 구성, 이 모든 걸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강력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이가 현 체제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강압적 수단을 동원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최근 중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한 건 경제 문제가 촉발점이었습니다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경제만이 아니에요. 경제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더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국공내전 후 수립된 현 체제가 내적 모순과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과거처럼 여러 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완전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체제의 근본적 변화량성을 의미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새로 출범한 것과 유사한 변화 말이에요. 이런 논의가 본격화된 건 1990년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1992년 제시한 역사의 종말 이론이 배경이 되었어요. 후쿠야마는 소련과 동구권 붕괴를 목격하며 결국 모든 국가 체제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수렴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머지않아 당시 도미노처럼 무너지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었죠. 이는 후쿠야마만의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이었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던 흐름이었어요. 실제로 중국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심각했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전환점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노선 채택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골격에 시장 경제 요소를 접목시켰고 천안문 사태도 어떻게든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는 생존에 성공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사망한 덩샤오핑이 중국을 이끌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필연적으로 모순이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1996년 미국 후보 연구소 헨리 로웬 선임 연구원은 한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자유 요구도 커질 텐데 1인 GDP가 7,500에서 8,200달러에 달하는 2015년경 공산당이 위기를 맞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중국 전문가 아서 월드론 교수도 1998년 글에서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어요. 공산당 독재는 시장 도입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10년 내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속 성장이 이어지면서 이런 목소리들은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만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거치며 2000년대 초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때는 주로 일본 보수학계가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거대한 건 사실이나 한계점 도달 시 일당 체제 와해와 소수민족 독립으로 분열될 거라는 내용이었죠.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고든 창은 2001년 저서를 통해 더욱 명확한 주장을 폈습니다. 구조개혁의 소극적인 공산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며 WTO 가입 충격으로 약 10년 내 붕괴할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고든 창은 2011년 붕괴 시점을 2012년으로 조정하기도 했지만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재등장합니다. 수출 타격으로 고성장세가 꺾이면서 중국 경제가 주춤했거든요. 2010년에는 튀니지발 제스민 혁명이 중국으로 확산될 거라는 예측에 공산당 해체 전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지위는 오히려 2008년 위기 이후 더욱 공고해졌어요. 독보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했고 미국 다음가는 경제 강국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2010년대에도 관련 논의는 계속됐습니다. 경제가 성장해 G2로 불리게 됐지만요. 지식인층의 저항 가능성, 극심한 빈부격차, 민족 갈등, 노사 분규 등이 통제 불능이 되면 사회가 무너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죠. 2015년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 데이비드 샴보 교수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공산당 통치의 종말이 시작됐으며 시진핑의 강경 정책이 통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연한 권위주의가 정치 개혁 거부와 억압 중심의 강경 권위주의로 변질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샴보 교수는 미국 최고 중국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그 전까지는 공산당 통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붕괴론을 부정하던 인물이었어요. 시진핑 집권 후 시각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공산당은 1998에서 2008년 약 10년간 점진적 정치 개혁으로 통제를 일부 완화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점진적 개혁을 이끌던 정책린 부주석 은퇴 후인 2009년부터 개혁이 중단되고 강경 노선으로 전환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진 강경 권위주의가 됐죠. 특히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모든 영역에서 통제가 강화되며 강경 권위주의가 확립됐고요. 권력이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망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예측이 제기됐고요. 대부분 구체적 시점까지 제시했지만요. 결과는 전부 같았어요. 단 한 번도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주장을 반복하던 이들은 이제 신뢰를 잃었죠. 게다가 지난 30년간 붕괴론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패권으로 인한 동아시아 평화론, 중국 기회론, 중국 위협론 같은 게 더 주류에 가까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붕괴론은 왜 반복될까요? 중국 정부는 서방 일각의 정치인과 언론이 경제 붕괴론을 유포하며 터무니없는 비방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붕괴론 이면에는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서방 시각이 반영된 게 사실이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자 중국과 공산당에 대한 공포와 반감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특히 서방권에서는 차이나 포비아, 즉 중국 공포증이 심각한 수준이죠. MIT 대런 에스모글루 교수와 하버드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 성장에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제도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민주화하지 않으면 영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죠. 자유진영의 예상이나 바람대로라면 중국은 이미 무너졌어야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다음 경제 대국이고 세계 공산당 중 가장 장기 집권한 공산당의 일당 체제는 매우 견고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프랑코 밀라노비치 교수는 2020년 저서에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 조건은 첫째, 생산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 생산 수단을 통해 이뤄지고요. 둘째, 대다수 노동자가 임금 노동자이며 셋째, 기업의 생산과 가격 결정에 강제가 없어야 하는데 중국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자본주의는 미국, 유럽, 한국의 자본주의와는 차이가 큽니다. 밀라노비치는 중국식을 국가 자본주의로 정의했는데요. 국가 자본주의는 자유 자본주의와 달리 민주주의와 법치는 없지만 대신 국민에게 고속 경제 성장을 약속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경제 성장은 통치 정당성 확보의 필수 전제 조건이니까요. 경제 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적절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동시에 심각한 불평등이 없다면 국민들은 일정한 자유를 포기하고 일당 독재를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은 새 패러다임을 창출한 국가이고 서구 이론을 뒤엎은 사례이며 붕괴론은 그저 서방의 희망사항일 뿐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양치기 소년 되기 싫어 침묵하는 이들이 많을 뿐 가능성은 실제로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민에게 고속 경제 성장을 약속한다는 것,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 심각한 불평등이 없어야 일당 독재를 수용한다는 것, 이 수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죠. 우선 경제 성장률부터 살펴볼까요? 성장률은 둔화를 넘어 침체 양상입니다. 경제의 핵심 지표인 부동산 시장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생활 수준은 개선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탕핑족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탕핑족 현상 자체가 정부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기도 해요.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죠. 실제로 가장 잘 알려진 소수 민족인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은 기회가 주어지면 즉각 독립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 수용 조건인 심각한 불평등도 악화되고 있어요.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국가 붕괴의 조건이자 중국 경제의 최대 약점이에요. 게다가 일반적 자본주의 국가들은 양극화, 빈부격차 같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많은 장치를 마련한 수정 자본주의를 운영합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하지만 중국은 독자적 자본주의를 운영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도입하기 어려울 뿐더러요. 시도해도 결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패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패가 일정 선을 넘으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죠. 부패가 심해지면 경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생활 수준에 직격탄을 날리니까요. 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부패 발생이 필연적입니다. 시진핑이 2013년부터 반부패 캠페인을 벌였지만요. 사실 시진핑의 진짜 목표는 제도적 부패 근절이 아니었어요. 사회의 부패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실제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며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는 중국 국가 자본주의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켰어요.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아예 제거해야 하는데요. 국가 자본주의 특성상 이는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안정화는 했지만 부패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중국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와 모순이 많고 취약점도 여러지지만요. 어쨌든 경제 규모가 뒷받침되니까요. 과거 붕괴 예측이 모두 빗나간 이유도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속 경제 성장이 이어졌거든요. 동시에 사회적, 내부적 문제들은 감시와 검열, 탄압으로 억눌러 안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검열, 탄압, 감시는 이제 더 이상 불만을 봉쇄하지 못하고 분출되는 상황이죠. 더욱 주목할 점은 세계가 중국의 현 체제 붕괴나
분열을 환영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이나 국민들이 봉기한다면 공산당 반대편에서 지원이 이뤄질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인데요. 이 상황이 신냉전의 최종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만이 폭발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진 지금이 어쩌면 중국 미래의 분기점이 아닐까 싶어요. 신냉전의 결말로 가느냐, 아니면 돌파구를 찾아 경제 성장을 회복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죠.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